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세수펑크 우려니 하면서 나라 살림에 차질 가능성이 있어 왔는데요. 저희도 계속 세수 차질이나 정부 재정의 심각성에 대해서 점점 나빠지는 걸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다뤄왔었습니다. 물론 정부 재정이니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관심도 잘 안 가지는 부분이고 정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가진 이유와 전망을 들어가면서 우려를 일축하는 태도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이슈는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도 반 정도 지나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 된 이제서야 심각한 나라 살림이 수면 위로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비상 상황으로 들어섰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나라 살림이 비상 상황으로 들어섰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나라 생활비가 완전 바닥난 상태로 부족하다는 얘긴데요. 지금 보면 7월까지 펑크난 세수만 43조가 넘는데 이 상태로 간다면 일부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60조가 넘게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대급의 세수 펑크가 진행되고 있어서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기사도 보니까 세수 부족 상황 이거 메꾼다고 지난 8월까지 150조 정도 단기 자금을 끌었었는데 이게 이자만 4천억 가량 된다고 기사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고금리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단기 차입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튼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서도 나오는 얘기긴 한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시청자분들은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의미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를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방법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네요. 이게 방법인지 아닌지 그건 들어보고 판단해 보시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4가지라고 했잖아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도 바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흔한 방법인데 바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정부 빚을 더 내서 쓸 돈을 마련하고 그걸로 정부 재정에 쓰는 거예요. 추가 예산이라는 게 당장 기업의 케이스만 해도 추가 예산 쓰는 것 자체가 애초에 예산 수립을 잘못했거나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사실 추가 예산 받는 것도 어렵지만 받아도 성과에 마이너스가 크잖아요. 욕도 먹고. 그렇긴 하죠. 정부라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정부가 하기 어려운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랑 경제적인 이유, 이 2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이유는 현 정부는 전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 운영을 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다 보니까 전 정부가 집권한 지난 5년 동안에 정부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빠르고 너무 크게 키워놨다고 계속 비판을 해오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지난 정부하고는 다르게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계속 강조해오고 있었고 지금은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채 발행해서 추가 예산 편성한다는 게 언행 불일치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런 입장이라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한다는 게 이게 힘든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이미 해놓은 말이 있으니까 이 말을 뒤집는 행동을 하기가 내년 총선을 앞둔 입장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게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는 당장 국채 발행하고 정부 빚 늘리는 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많이 둔감해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부 빚이 느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5년 전 2018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국가 채무는 680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불과 4년 만에 작년 국가 채무가 1067조가 돼서 1000조 원을 훌쩍 넘어버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계부채 문제만 지적되고 국가부채는 사실 크게 거론이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우리 정부 빚이 1000조가 넘으면서 지금 당장 국가신용등급에 강등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국제신용평가회사인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상황이고 이런 흐름에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 빚이 1000조가 넘게 빠르게 증가하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무풍지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면 기준금리와는 별개로 또 금리 상승 압박도 커질 거고. 그쵸. 안 그래도 지금 금리 높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안 건드려도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금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 등급에 있어서 고령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최악에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 괜찮을 거라고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경을 하기 힘든 이유가 추가적으로 물가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높은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재정을 확 늘려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긴축과는 반대로 가는 이 모양이 나와버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높은 물가에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더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하게 됐을 때 정부가 추가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에 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요? 월드? 아니요. 글자만 같고요. 세금의 합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작년까지 들어온 세수에서 남은 세수를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세금을 올해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건 사실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에는 많이 부족한 규모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에는 불용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예산을 땡겨 쓰는 방법입니다. 올해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에서 아직 안 쓰고 남은 미집행된 예산을 불용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올해 어딘가에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안 하고 다른 데 쓰겠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예산이라는 게 그 목적, 취지에 맞게 편성이 되는 건데 근데 그런 예산을 급하다고 다른 데 쓴다는 것 자체로 사실은 애초에 예산 계획 편성부터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논란의 소지도 있는 거고요. 이게 보다 보니까 그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개인들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해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데 당장 개인들이 현찰이 부족해지면 특징적으로 딱 하는 행동이 자기가 가진 은행 계좌 다 긁어 모으잖아요. 잘 안 써서 까먹고 있던 통장, 휴면 계좌 된 거 이런 거 다 조회해보면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들어있는 거 탈탈 털어서 한 통장으로 옮기는 그런 행동하는데 심한 경우는 잔돈 던져놓던 서랍 안에 안 입는 겨울 코트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서 그렇게 돈 마련하는 그런 거랑 개념적으로 좀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일반 가정으로 치면 딱 그 개념입니다. 평소에 기억 안 나던 통장 기억 되살려서 아니면 어디 쓰려고 했던 돈에서 쓰고 남은 돈들 싹 다 끌어모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럼 그 말은 지금 푼돈이라도 남은 돈 싹 끌었을 만큼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들도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더 높은 이자를 제시하면서까지 서로 경쟁해 가며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고 기업들도 지금 자기들이 가진 부동산 팔고 지분을 정리해 가면서까지 영업이익도 작년에 비해 반 이상 줄어드는 와중에도 억지로 현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라고 다를 거 없고요. 정부도 지금 세수 부족해서 현금 마련한다고 다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방법이 네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남은 거나 앞으로 써야 할 세금을 안 쓰고 미리 끌어와가지고 마련하는 건데 근데 이런 방법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거나 금액이 크지 않아서 큰 효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네 번째 방법은 뭡니까? 네. 네 번째 이걸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제 지금 언론에서 논란도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정부가 공공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기금에 있는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앞에서 얘기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민생안정 등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금 중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외국환 평형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금액이 제법 커요. 외국환 평형기금이요? 이 느낌상 환율 관련된 것 같은데 좀 쎄한데? 맞아요. 쎄한 내용이 맞고요. 아무튼 정부가 지금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정부가 지난달 1일에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금운용 계획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외국환 평형기금 20조 원을 조기에 상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외국환 평형기금이 뭐냐면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인데요. 그런데 최근 3년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을 보면 기존의 1,050원, 1,100원 밑에서 놀던 환율이 2021년을 시작으로 1,100원을 넘고 1,200원을 넘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1,300원대까지 계속 가파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외국환 평형기금으로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매입하는 식으로, 그래야 우리 돈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환율 방어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외환시장에서 인위적인 개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과정에서 원화가 계속 쌓여버리게 된 거고, 그렇게 쌓여있는 원화를 정부 재정 쪽으로 땡겨와서 그걸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지금 거론되는 게 20조 원이 넘는다는 거고요. 그 정도 규모면 좀 의미가 있기는 하겠네요. 그러니까 외국환 평형기금이라는 게 원래 환율 방어를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 한참 달러 수요가 몰리면서 환율이 확 뛰니까 그때 정부에서 우리 환율을 방어한다고 그 돈을 이용해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 늘리고 원화 수요를 키웠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외환 평형기금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만큼 그 빈자리에 원화가 들어와서 쌓이게 됐다는 그 말이죠. 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20조 원 정도를 정부 예산으로 땡겨서 쓰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곳에 쓸 돈을 막 가져다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가 보네요. 네. 제도 자체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김하백님, 물론 환율 방어를 하는데 다양한 수단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외국환 평형기금이라는 게 사실상 환율 방어를 위해서 보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 같은데, 이거 우리 일반 가정으로 치면 당장 생활비 부족해서 급하니까 여러 보험 중에서 하나 해지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포인트를 딱 잘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정부가 하는 행동을 우리 개인으로 치면 영끌 개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생활비 떨어지고 돈 없으니까 들고 있던 보험 해지하고 연금 적금 다 깨면서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다른 돈을 지금 생활비로 다 끌어오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이게 영끌 투자는 아니지만 영끌 생활비로 쓰는 행동이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환 평형기금에 있는 돈 20조 원을 급하니까 일단 정부 예산으로 돌려서 그걸 생활비로 써도 상관없을 정도로 우리 외환시장이 그만큼 안정적이냐는 거예요. G7 국가하고 그래도 나름 아시아에서 경제가 잘 나간다는 아시아의 9개 국가까지 더해서 이렇게 총 16개 나라들의 환율 변동성을 올해 상반기 동안에 비교했는데,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일본이야 다른 주요국들하고는 다르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펼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따르는 나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는 지금 긴축 기조를 가져가고 있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 변동성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건데요. 다르게 말하자면 그만큼 지금 우리 외환시장이 이미 많이 취약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일본을 빼고 보면 주요국들 중에서 우리가 환율 변동성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이슈는 안 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충분히 여유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소한 달러가 부족해서 예전에 IMF 외환위기 같은 그런 경제위기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2021년 12월 당시에 그때 우리 외환 보유고가 4,600억 달러가 넘어서 역대 최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제결제은행인 BIS에서는 우리 국내 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의 투자 규모라든지 외환 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규모의 금액 자체로는 부족하다고 했고요. 한국이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비축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것보다도 최소 2배는 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나오던 재작년 말 4,600억 달러에서 오히려 더 줄어든 4,183억 달러로 규모가 더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외국환 평형기금에 손을 대는 것도 묘수라기보다는 외통수를 부를 수 있는 거라서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세수 가문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년 세수를 전망한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 세수를 올해 세수보다도 33조 원이 더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33조 원 중에서 80% 이상을 법인세 감소가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액으로 보면 27조 원 이상을요. 잠깐만요. 아니 아직도 상저하고니 하면서 나아질 거라면서 그러는데 법인세가 감소하는 게 비중이 왜 그래 큽니까? 그러니까요.
상저하고라고 맨날 말하면서도 이 말이 사실 정부가 은연중에 진실을 말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 정부가 예상한 줄어들 법인세 계산은 법인들의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라서 이 말은 올해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내년까지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위기가 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해결책 없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고 짙어져가는 위기를 느끼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좋아질 거다, 개선될 거다, 대안이 있다고 하면서 충격을 피할 수 있는 유행만 바랄 게 아니라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과 개인 모두 이젠 정말 침체의 장기전에 대비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액션과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태풍이 불거나 엄청난 폭우가 몰아칠 때 축대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그치지 않는 오랜 장마에도 그런 일들이 시간차를 두고 똑같이 벌어지는데요. 끝없는 장마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고 산과 축대가 물을 잔뜩 머금는 것처럼 현재 금융위험이 누적되고 대내외 경제 환경과 건전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의 부채 수위는 범람 직전이고 축대를 쌓을 현금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죠. 현재 갈수록 나빠지는 대내외 실물 경제 상황과 혼란의 국제 정세는 이 긴 장마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제 쇼크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침체 위기임을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